미군 빼겠다. 트럼프의 폭탄 선언에 유럽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독일은 열흘도 못 버틴다고 비명을 질렀고 프랑스는 포탄 재고조차 바닥났습니다. 전 세계 동맹국이 벌벌 떠는 그 순간 단 한 나라만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빼려면 빼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무릎 꿇는데 한국만 초강수를 둔 겁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믿고 미국한테 저런 말을 한 걸까요? 32년간 유럽 방산의 최전선에 있었던 독일 전략이사의 증언에는 충격적인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프리드리 베버입니다. 독일 최대 방산기업에서 32년간 전략이사로 일해온 사람이죠. 아버지도 방산업계 사람이었습니다. 냉전 시절 레오파르트의 전차 개발에 참여하신 전설적인 엔지니어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손을 잡고 미넨 공장에 드나들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배인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가 거대한 전차 앞에서 동료들과 악수하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죠.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자유세계를 지키는 방패란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 방산업계에 들어왔고 32년 동안 유럽 방산의 최전선에서 일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를 사우디에 수출했고 BC-2000 자주포를 나토 표준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으며 유럽 방산 수출 전략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 독일은 언제나 최고였습니다. 미국 다음이었고 때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도 있었죠. 저는 그게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였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오후, 저는 폴란드 국방부 청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서류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죠. 레오파르트의 전차 추가 납품 계약서였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독일 전차를 운용하고 있었고 추가 물량 200대에 대한 협상이 8개월째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실상 서명만 남은 상태였어요. 저는 여유로웠습니다. 수트 안쪽 주머니에 만년필까지 준비해뒀죠. 계약 금액 76억 유로. 서명하면 우리 회사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 되는 겁니다. 택시에서 내리면서 빗방울이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싸늘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국방부 건물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폴란드 측 실무자가 로비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악수를 하고 커피를 권하며 회의실까지 안내하는 게 관례였죠.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힐끗 보더니 시선을 돌렸고 복도를 지나는 군 관계자들이 속닥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뒤통수가 따끔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5층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 마리우시 코발스키가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에 온화한 미소가 사라져 있었죠. 그 옆에 폴란드 육군 참모차장과 장비획득국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전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베버 이사, 앉으십시오. 코발스키 차관이 손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으면서 서류 가방을 열었죠. 계약서 최종본 가져왔습니다. 몇 가지 세부 조항만 확인하시면 바로 서명 가능합니다. 코발스키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단호하게요. 베버 이사, 레오파르트 추가 도입권은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협상 전술이려니 했거든요. 가격을 깎으려는 거겠지. 유럽 방산 계약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흔들어 보는 거죠. 재검토라면 가격 조정 말씀이시죠? 물론 논의할 수 있습니다. 코발스키 차관이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고하게요. 가격이 아닙니다. 대안이 생겼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안이요? 미국 에이브람스입니까? 프랑스 르클레르? 코발스키 차관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저한테 밀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K2 흑표 전차 성능평가 보고서, 제조국, 대한민국. 저는 한순간 글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코발스키 차관을 봤죠. 한국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귀에도 들릴 만큼. 한국이 전차를 만듭니까? 코발스키 차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K2 흑표입니다. 한국이 독자 설계하고 독자 생산한 4세대 주력 전차죠.
레오파르트이와 동급 화력의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고 피격시 능동 방어 체계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코발스키 차관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납기입니다. 베버 이사, 귀사는 200대 납품에 얼마나 걸린다고 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이 쓰게 말라붙었지만요. 4년에서 5년입니다. 생산 라인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발스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18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8개월이라고요? 200대를. 그건 불가능합니다. 전차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한 대를 만드는 데만 해도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정밀 가공의 품질 검수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미넨 공장이 풀가동해도 연간 생산량이 80대가 한계인데 한국이 18개월에 200대를 만든다고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18개월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입니다. 그건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차는 가격이 아니라 신뢰성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코발스키 차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베버 이사, 우리가 왜 급한지 아십니까? 러시아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내일 당장 우리한테 탱크가 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5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당장 작동하는 전차입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반박할 논리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하면 그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최종 결정은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측과 실질적인 협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코발스키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베버 이사, 귀사의 제안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나은 옵션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검토해야 합니다. 폴란드의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2년 방산 인생에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경쟁에서 밀린 적은 있었어요. 미국 에이브람스한테 몇 번 졌고 프랑스 르클레르한테도 한두 번 뒤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니요. 전차를 만드는 나라인지조차 몰랐던 나라한테 밀리고 있다니요. 호텔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방산이라고 검색하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눈앞의 현실이 더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다음 날 독일 방산협회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미넨이 아니라 베를린 본부였습니다. 그만큼 급했다는 뜻이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거웠어요. 장례식장보다 더 무거운 공기. 독일 방산업계의 핵심 인사 18명이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상석에 클라우스 리히터가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방산협회 회장. 나이 72세. 냉전 시절부터 독일 방산을 이끌어온 살아있는 전설이었죠. 은발을 깔끔하게 뒤로 넘긴 모습, 늘 풀먹인 셔츠에 커프스 단추, 그리고 누구도 정면으로 마주보기 힘든 날카로운 눈빛. 유럽 방산업계에서 클라우스 리히터의 말은 고법이었습니다. 나토 무기 표준을 만들 때 그의 의견이 안 들어간 적이 없었고, 유럽 각국 국방장관들이 무기 도입 전에 반드시 그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독일 방산의 대부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 옆에 장피에르 모랭이 앉아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대 방산기업의 부사장이었죠. 50대 중반, 항상 맞춤 정장을 입고 다니는 전형적인 파리지앵이었습니다. 프랑스 특유의 문화적 우월감이 온몸에서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독일과 프랑스는 방산 시장에서 라이벌이었지만 유럽 밖의 적이 나타나면 뭉치는 사이였습니다. 클라우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실 벽을 울렸습니다. 폴란드건 다들 들었겠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클라우스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한국이라고? 한국이 전차를 만든다고? 코웃음이 터졌습니다. 클라우스만이 아니었어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실소가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이 업계에서 50년을 일했다. 전차를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되는지 다들 알 것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여기에 이스라엘 정도. 그게 끝이다. 클라우스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90년대까지 우리한테 기술 라이선스 받아서 조립하던 나라 아닌가? K1 전차가 뭐였나? 미국 에밀 설계를 가져다가 껍데기만 바꿔 단 거 아닌가? 장피에르가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습니다.
프랑스식 비꼬는 어투가 가득했죠. 아시아 나라들이 무기를 만든다고 하면 항상 같은 패턴이지. 처음엔 라이선스로 시작하고 그 다음엔 복제하고 그러다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중국이 그랬고 인도가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 한국도 같은 부류일 뿐이야. 장피에르가 와인잔을 기울이듯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아프리카에나 팔면 딱이야. 유럽 시장, 어림도 없지.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방산을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세계 방산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80%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 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넘게 이어져 온 겁니다. 한국이 그 판을 흔들 수 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클라우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폴란드가 제정신이 아닌 거야. 러시아 코앞에 있는 나라가 검증도 안 된 아시아 장난감을 사겠다고? 정치적 판단 미스야. 곧 현실을 깨달을 거다. 그리고 클라우스는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움직이겠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나토 공동정비 네트워크에서 배제하겠다. 탄약 호환, 부품 공급, 합동훈련 전부 제한한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나토에서 정비 네트워크 배제라는 건 전시에 고장 나도 고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정비가 안 되면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장 피에르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게 맞지. 유럽 시장은 유럽 것이야. 아시아 업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회의는 클라우스의 협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분위기였죠. 폴란드가 결국 현실을 깨달을 거라고요. 나토 정비 네트워크 없이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유럽의 벽을 넘지 못할 거라고. 70년 역사의 벽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2주 후 저는 바르샤바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무기 도입 계약 서명식에 유럽 방산업체 대표단을 초청한 겁니다. 저는 물론이고 클라우스도 장피에르도 영국과 이탈리아 방산업체 대표들까지 전부 초대받았습니다. 이례적이었죠. 보통 계약 서명식은 당사자들끼리 조용히 하는 법인데 유럽 전체를 불러 모은 겁니다.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스는 여유로웠어요. 내 경고가 먹혔나 보군. 한국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한테 돌아오려나 보다. 클라우스가 차 안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랐습니다. 서명식장은 바르샤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국방부 대강당이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각국 취재진 200명 이상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폴란드 군 고위 장교들이 정복을 입고 도열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죠. 우리는 귀빈석 2열에 앉았습니다. 1열은 비어 있었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더니 회장을 한번 둘러보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폴란드는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합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광활한 들판을 질주하는 전차가 보였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내달리는 그 전차의 옆면에 선명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K2.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폴란드 공화국은 대한민국과 총액 180억 달러 규모의 방산 도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180억 달러. 독일 마르크 기준으로 환산하면 머리가 아파지는 금액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궁2 방공 시스템 도입 검토까지 포함됩니다. 스크린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영상이 차례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 체계였습니다. 화면 속 K2 전차가 험한 산악 지형을 올라가는 영상이 나왔는데 레오파르트 2가 주춤하는 경사면을 K2가 단숨에 올라가는 비교 영상이었습니다. 클라우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에서 봤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70년 방산 인생을 자랑하던 그 사람이 말을 잃었습니다. 장 피에르는 의자 등받이에 힘없이 기대앉았습니다. 아프리카에나 팔면 딱이라고 했던 그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때 코발스키 차관이 기자회견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독일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대신 한국 전차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발스키 차관이 정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독일은 5년 뒤에나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18개월 안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에게 5년은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독일 대표단 사이에서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발스키 차관이 눈을 들어 귀빈석을 봤습니다. 정확히 클라우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나토 정비 네트워크에서 배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클라우스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폴란드는 그런 협박에 굴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토는 특정 국가의 방산업체를 위한 카르텔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폴란드 측 참석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고 취재진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클라우스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죠. 50년 동안 유럽 방산업계를 주물렀던 사람이 공개 석상에서 망신을 당한 겁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180억 달러. 우리가 가져갔어야 할 돈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의 일자리였고 독일 공장의 가동률이었으며 아버지가 만든 레오파르트의 미래였습니다. 그 전부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져간 겁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넨 본사 보고는 내일 해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K2, K9,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검색을 시작하면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데?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폴란드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돌아온 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우면 서명식장의 스크린이 떠올랐고 K2 전차가 들판을 질주하는 영상이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발스키 차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5년은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느리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독일 방사는 느린 게 아니라 신중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으니까요. 품질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차는 가전제품이 아니니까 빨리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머리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품질 때문에 느린 건가? 아니면 생산 체계 자체가 낡은 건가? 그 불안에 답을 얻게 된 건 3개월 뒤였습니다. 장소는 노르웨이 북부, 트롬스에서 200km 떨어진 나토 합동 훈련장이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나토 동계 합동 훈련이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했죠. 한국이 옵저버 자격이 아니라 정식 참가국으로 초청받은 겁니다. K9 자주포를 실제로 가져왔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한 물량 중 일부를 나토 훈련에 투입한 거였죠. 저는 독일 대표단 자격으로 참관했습니다. 클라우스는 오지 않았어요. 아시아 장난감 구경할 시간 없다며 거절했죠. 솔직히 저도 구경하러 간 거였습니다. 한국 자주포가 노르웨이의 혹한에서 어떻게 망가지는지 직접 확인하려고요. 영하 30도. 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베는 환경이었습니다. 유럽 무기들도 이 환경에서 고장이 잦았거든요. 아시아에서 만든 무기가 버틸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훈련장은 눈으로 덮인 광활한 평원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흰색 들판 위에 각국 자주포들이 나란히 서 있었죠. 독일 PC-2000 프랑스 카이사르, 영국 AS-90 그리고 한국 K9, 실사격, 비교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발사 속도였습니다. PC-2000이 먼저 나섰습니다. 우리 자주포입니다. 155mm 포탄을 분당 최대 10발 발사할 수 있는 나토 최고 성능의 자주포였죠. 포성이 울리고 눈밭에 충격파가 퍼졌습니다. 관측 장교가 기록을 불렀습니다. PC-2000 3분간 24발 발사, 분당 8발. 나쁘지 않은 기록이었습니다. 극한 환경임을 감안하면 준수한 성적이었죠. 다음은 K9이었습니다. 한국 포병이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꺼냈어요. 직접 재려고요. 첫 번째 포성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포성이 너무 빨리 따라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귀를 찢는 연속 포격이 쏟아졌습니다. 눈밭이 흔들렸고 충격파가 가슴을 때렸습니다. 관측 장교가 기록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K9, 3분간 47발 발사, 분당 15발 이상. 저는 스톱워치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가 맞았습니다. 우리 BC2000의 거의 2배였습니다. 영하 30도에서요. 극한의 혹한에서 기계가 오히려 더 빠르게 작동한다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노르웨이 포병사령관 에릭 한센 소장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이건 세대 차이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진지 전환 속도였습니다. 자주포는 발사 후 재빨리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적의 대포병 사격을 피하기 위해서죠. 현대전에서 진지 전환이 느린 자주포는 죽은 자주포입니다. PC-2000이 발사 후 진지를 이탈하는 데 걸린 시간 4분 23초. 이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K9의 진지 전환 시간 1분 47초. 저는 메모장에 적다가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적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너무 확연했으니까요. 세 번째 종목은 가동률이었습니다. 3일간의 훈련 동안 각국 자주포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K9 가동률 97%, 6대 중 고장 0대, PC-2000 가동률 68%, 6대 중 2대가 한파로 유압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카이사르는 더 심각했어요. 가동률 54%, 시연 중에 3대 중 1대가 발사 장치 오류로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장 피에르가 이 훈련에 왔더라면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 아프리카에나 팔면 딱이라던 그 한국 자주포가 프랑스 자주포를 압살하고 있었으니까요. 훈련이 끝난 뒤 각국 참관단이 장비를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K9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도장 하나, 용접 자국 하나까지 깔끔했습니다. 독일 공학자의 눈으로 봐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한국 포병 장교가 다가와서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 GPS 연동 자동 조준, 디지털 전장 관리 체계. 듣고 있는데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BC-2000에 없는 기능들이 줄줄이 나왔거든요. 이 시스템은 포탄 발사부터 진지 이탈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돼 있습니다. 승무원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개발한 겁니까? 한국 장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K9 최초 배치가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입니다. 이후 계속 개량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최신형 K9A입니다. 25년. 한국이 25년간 쉬지 않고 개량해온 겁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뭘 했습니까? 냉전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며 국방 예산을 줄이고 생산 라인을 축소하고 엔지니어를 내보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한국은 달렸던 겁니다. 저는 K9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대표가 한국 측과 악수하는 게 보였습니다. 핀란드 군 관계자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에스토니아 국방차관까지 K9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우리 BC-2000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독일 전시 공간 앞에 혼자 서 있는 기분.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32년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무기 앞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순간, 자존심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에릭 한센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베버 이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는 K9 도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예상했지만 직접 듣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PC-2000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성능, 가격, 납기, 가동률 어느 하나도 한국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센 소장이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위로인지 작별 인사인지 모를 그 손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본사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베를린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전승 기념탑이 보였고 브란덴부르크 문이 스쳐 지나갔죠. 독일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건축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것들이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이사회가 소집돼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장례식 수준이었습니다. 전략기획팀장이 스크린 앞에 서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방산 수주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3년간의 수주 잔고 추이였죠. 그래프가 절벽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당사의 유럽 내 수주 잔고가 47% 감소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47%라니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란드, 계약 상실. 노르웨이, K9 도입 최종 확정으로 PC2000 탈락. 핀란드, K2 전차 도입 협상 진행 중으로 레오파르트 검토 중단. 에스토니아, FA50 구매 계획 수립. 루마니아, 한국산 장갑차 도입 검토. 체코, K9 자주포 관심 표명. 슬로바키아, 한국 방공체계 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가슴이 졸아들었습니다. 전부 우리 고객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독일 무기를 써온 나라들이었어요. 그 나라들이 전부 한국으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중동 시장도 위험합니다. UAE가 한국 천궁2 방공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K2 전차 시험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중동까지요? 레오파르트의 최대 수출 시장이 중동이었습니다. 사우디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레오파르트를 보유한 나라 중 하나였죠. 그 사우디마저 한국을 보기 시작했다고요? 전략기획팀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대응 방안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미넨 공장 생산 라인 3개 중 1개 폐쇄. 인력 감축 1만 2천 명.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1만 2천 명. 그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미넨 공장에서 매일 아침 출근하는 엔지니어들, 조립 라인에서 땀 흘리는 기술자들, 아버지 세대부터 3대째 이 공장에서 일하는 가족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일자리가 없다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클라우스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덤핑이야. 한국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시장을 빼앗는 거라고. WTO에 제소해야 한다. 전략기획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분석 결과 덤핑이 아닙니다. 한국은 적정 마진을 확보하면서도 우리보다 40% 저렴합니다. 생산 단가 자체가 다릅니다. 클라우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생산 단가가 다르다고. 그건 품질이 떨어진다는 뜻 아닌가? 아닙니다. 나토 합동시험에서 K2 전차가 호환성 시험 합격률 98.7%를 기록했습니다. 레오파르트 EA7의 합격률은 96.2%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클라우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50년간 이 업계를 호령하던 사람이 숫자 앞에서 말문이 막힌 겁니다. 그런데 보고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가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폴란드 남부에 K2 전차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노르웨이에는 K9 정비 허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생산, 정비, 부품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이 우리 앞마당에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무기를 파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유럽 땅에 공장을 세워서 뿌리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클라우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걸 허가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까? 폴란드가 이미 승인했습니다. 노르웨이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클라우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더 이상 협박할 카드가 없었으니까요. 나토 배제 협박은 이미 폴란드한테 공개석상에서 깨졌고 덤핑 제소는 숫자가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복도 창문으로 미넨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40년간 출퇴근하던 그 공장.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가던 그곳에서 곧 1만 2천 명이 떠나야 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무너지는 건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세계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발 지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왜 미국만 또 싸워야 하나? 우리가 지켜준 나라들은 전부 배은망덕하다. 동맹국들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 사실상 전 세계 동맹국을 향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미군 철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겁니다. 유럽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즉각적으로요. 브뤼셀에서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긴급 성명을 냈고 프랑스 대통령실이 미국과의 통화 일정을 잡았으며 영국 국방부가 방위비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즉시 상황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미군이 유럽에서 철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적 위협이었으니까요.
독일 국방부가 자체 전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독일 연방군 현황, 탱크 가동률 31%, 보유 전차 300대 중 실제 운용 가능한 건 90대뿐이었습니다. 전투기 가동률 48%, 절반이 정비 중이거나 부품 대기 중이었죠. 포탄 재고는 전면전 시 2주분, 고작 2주요. 2주 뒤에는 쏠 포탄이 없다는 뜻입니다. 독일 국방위원회에서 나온 평가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면전이 발생하면 열흘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 나토의 핵심 회원국, 그 독일이 열흘을 못 버틴다고요. 프랑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핵무기는 있지만 재래식 전력은 빈약했죠. 포탄 생산 능력이 연간 수천 발 수준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루에 쓰는 양보다 적었어요. 유럽 전체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70년간 당연했던 안보가 흔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같은 시간, 지구 반대편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안보라인에서 나온 메시지가 국제 뉴스를 타고 흘러 들어왔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우리는 준비돼 있다. 빼려면 빼라. 저는 뉴스를 보다가 커피잔을 놓쳤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지에 쏟아졌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빼려면 빼라고? 미국한테, 세계 최강국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고? 유럽 전체가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고 내달리고 있는 판에 한국은 빼라고 했습니다. 독일은 미군 없으면 열흘도 못 버틴다는데 한국은 괜찮다는 겁니다. 이건 허세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저는 즉시 한국 군사력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하게요. 폴란드 때와는 다른 심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검색한 거였지만 이번에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뭘 믿고 미국한테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데이터를 열어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비 지출 세계 10위권, 상비군 52만 명, 예비군 310만 명. 이것만 봐도 유럽 대부분의 나라보다 강했습니다. 독일 연방군이 18만 명인데 한국 상비군이 52만이라고요? 예비군까지 합치면 360만이 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무기 자체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 독자 설계, 독자 생산, K9 자주포,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62%, KF-21 차세대 전투기,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전 세계에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합작, 그리고 한국.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천궁2 방공 시스템, 미국 패트리어트급 요격 능력, 현무 시리즈 탄도 미사일, 사거리 수백킴, 이지스 구축함 자체 건조. 세계에서 이지스함을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입니까? 잠수함도 자체 건조, 대형 수송함, 상륙함까지 계속 진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읽다가 멈칫했습니다. 잠깐, 이건 국방력이 아니라 방산산업 자체가 완성된 나라 아닌가? 보통 나라들은 무기를 삽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러시아에서요. 자체 개발하는 나라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차, 자주포, 전투기, 미사일, 함정, 잠수함, 방공체계까지 전 분야를 자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무기 자급률이 높은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이게 빼려면 빼라의 근거였던 겁니다. 허세가 아니었어요. 데이터가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율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생산 능력을 파고들었을 때요. 155mm 포탄 생산 능력, 한국 단독, 연간 수십만 발.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벌떡 일어나서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유럽 전체의 연간 포탄 생산량이 수만 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한 나라가 유럽 전체의 3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포탄 부족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6,000발을 쏘는데 서방 전체가 하루에 2,000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보내주고 싶어도 없었고 만들려고 해도 느렸으며 증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대량 생산 체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시 전환 시 72시간 내에 생산량을 5배로 늘릴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72시간. 3일입니다. 독일이 포탄 공장 하나 짓는데 3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3일 만에 5배 증산이 가능하다고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트럼프한테 빼려면 빼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를요. 미군이 빠져도 싸울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무기가 있고 병력이 있고 생산 능력이 있으니까요. 유럽 전체가 미군 없으면 못 버틴다고 비명을 지를 때 한국은 우리는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깊이 파고들면서 마지막 퍼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직접 드러내지 않았지만 조용히 세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던 비밀. 도미노 전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3년째 접어든 전쟁이었죠. 러시아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서방은 오래 못 버틴다. 무기가 부족하고 여론이 피로해하고 있다. 시간은 러시아 편이다. 솔직히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은 약속한 무기를 제때 보내지 못했고 미국은 국내 정치 때문에 지원 예산이 막혔으며 서방 전체가 지원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직접 참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결정적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도미노가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 한국이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납품했습니다. 폴란드는 새 전차를 받자마자 보유하고 있던 구형 T-72 전차와 PT-91 전차를 전부 우크라이나로 넘겼습니다. 새 전차가 들어왔으니 구형은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 도미노. 한국이 폴란드에 K9 자주포 212문을 납품했습니다. 폴란드의 구형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했습니다. 세 번째 도미노. 독일도 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보유하던 레오파르트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지원한 겁니다. 체코, 슬로바키아, 노르웨이도 가세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구매하면서 기존 재고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했죠. 네 번째 도미노.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155mm 포탄을 대량 공급했습니다. 수십만 발이었죠. 미국은 한국산 포탄으로 자국 재고를 채우고 그 재고를 우크라이나로 보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파악하는 순간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직접 싸우지 않으면서 전쟁터에 무기를 공급하는 세계 최대의 병참 기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노의 효과는 전선에서 즉각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포탄 공급이 정상화됐습니다. 남부 전선에서는 전차 전력이 보강됐죠. 러시아가 계산했던 시나리오가 하나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지원이 끊길 것이다. 틀렸습니다. 한국이 채워줬으니까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것이다. 틀렸습니다. 무기가 계속 들어왔으니까요. 시간은 러시아 편이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서방의 무기 공급 경로는 더 단단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러시아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내부 분석 보고서가 유출됐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방 무기 공급 경로의 핵심, 대한민국. 한국 생산 능력이 서방 전체보다 많다. 포탄 생산량, 유럽 전체 합친 것의 3배 이상. 이건 예상 못한 변수다. 러시아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전쟁 확대 행위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러시아 관영 매체가 한국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극동의 위험한 움직임, 보이지 않는 전쟁 배후 세력이라는 제목이 달렸죠. 러시아가 한국을 위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파악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병사 한 명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탄을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차를 납품하며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무기 공급망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나라. 러시아가 수천 킬로미터 서울을 경계해야 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 국방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전문가 자격으로 증언을 요청받았죠. 의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베버 이사, 유럽은 포탄 하나 제때 못 만드는데 한국은 어떻게 유럽 전체보다 많이 생산합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기도 했으니까요. 한참을 생각한 끝에 대답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우리는 평화에 취했습니다. 국방 예산을 줄이고 생산 라인을 폐쇄하고 기술자들을 내보냈습니다. 30년 동안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하루도 평화였던 적이 없습니다. 북쪽에 적이 있고 주변에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잠든 30년 동안 한국은 깨어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클라우스한테 보고했습니다. 도미노 전략, 한국의 생산 능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역할, 러시아마저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전부요. 클라우스는 처음으로 아시아 장난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읽더니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넨 공장 방향이었죠. 우리가 너무 오래 잤군. 그게 클라우스가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장 피에르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프랑스 쪽도 상황이 심각했거든요. 프랑스 카이사르 자주포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60% 감소했다는 거였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전부 K9한테 빼앗긴 겁니다. 장 피에르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리드리히 아프리카에나 팔라고 했던 그 자주포가 지금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장 피에르의 불안한 목소리였죠.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베를린 야경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불빛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레오파르트, 냉전의 상징이었던 그 전차, 자유세계를 지키는 방패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무기,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그 나라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 보고서와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를 넘어선 건지, 아니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건지.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경남 창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본사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공항 자체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인천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천장이 높고 유리벽으로 쏟아지는 햇빛이 로비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죠. 바닥에 먼지 하나 없었고 안내 표지판은 독일어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줄이 빠르게 움직였고 수화물이 나오는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독일 공학자의 눈에도 이 시스템은 감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항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새벽 KTX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경남 창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본사 공장이었죠. 기차가 남쪽으로 내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빽빽한 아파트 단지, 산을 뚫은 터널, 논과 밭 사이에 솟아오른 공장 굴뚝들, 작은 국토의 모든 게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창원역에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공장까지 20분이라고 했죠. 택시 기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말을 듣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한국어를 몰라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부심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공장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정문 너머로 보이는 부지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미넨 공장이 크다고 자부했는데 여기는 그것의 서너 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거대했고 지붕 위로 솟은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수천 대의 차량이 빼곡했죠.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정문으로 들어가는 직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장 관계자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한국 방산협력 차원에서 유럽 업체의 공장 견학을 허용한 거였죠. 안전모를 쓰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K9 자주포 생산동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주포 조립 라인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수백 미터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로봇팔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며 차체를 용접하고 있었고 레일 위를 이동하는 자동 운반 장치가 부품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소음이 있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정이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시계 같았습니다. 안내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라인에서 연간 K9 자주포 수백 문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납품 물량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백 문. 우리 민행 공장에서 PC2000을 연간 20문 만드는 것도 벅찬데 한국은 수백 문을 동시에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동화율은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92%입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공장의 자동화율은 61%였거든요. 3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은 K2 전차 조립동이었습니다. 여기는 더 놀라웠습니다. 전차 차체가 컨베이어 위를 이동하면서 포탑, 엔진, 사격 통제 장비가 하나씩 장착되는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독일 공장이라면 한 대를 완성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이 여기서는 흐름. 생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차 한 대 조립에 얼마나 걸립니까? 안내 담당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부 공정에 따라 다르지만 최종 조립 기준으로 20일 이내입니다. 20일. 우리가 6개월 걸리는 일을 한국은 20일에 해낸다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다음이 결정타였습니다. 포탄 생산동이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155mm 포탄 생산 라인이 24시간 3교대로 풀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금속이 녹는 냄새, 기계가 돌아가는 진동, 컨베이어 위를 쉬지 않고 이동하는 포탄 케이싱들. 이건 공장이 아니라 거대한 심장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뛰는 심장. 안내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 공장은 평시에도 전시 전환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전시 상황 발생 시 72시간 내에 생산량을 5배로 증산할 수 있습니다. 72시간. 3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난간을 잡았습니다. 다리가 떨렸거든요. 독일은 포탄 공장 하나 새로 짓는데 3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돌아가고 있는 공장에서 3일 만에 5배를 찍어낼 수 있다고요. 이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요새였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독일 통일 직후였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죠. 독일 정부가 국방 예산 대폭 삭감을 발표했습니다. 방산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동료들이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아버지도 조기 퇴직을 권유받으셨죠. 그날 저녁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프리들이 평화가 오면 사람들은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든다고 하지. 그런데 기억해라. 칼 만드는 법까지 잊어버리면 다음 전쟁이 왔을 때 맨손으로 싸워야 한다. 아버지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시아에서 우리를 넘는 나라가 나올 거다. 그 나라는 단 한 번도 칼을 내려놓지 않은 나라일 거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냉전이 끝났는데 무슨 전쟁 이야기냐고 되물었더니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죠. 창원 공장 한가운데 서서 포탄 생산 라인을 바라보는 순간 아버지의 그 말이 30년 만에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나라였습니다. 단 한 번도 칼을 내려놓지 않은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안전모 아래로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안내 담당자가 놀라서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여서요. 한국은 한 번도 평화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휴전선 너머에 적이 있었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었으며 바다 건너 일본과의 역사적 긴장도 있었습니다. 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칼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독일은 평화가 오자 쉬었습니다. 국방 예산을 줄이고 공장을 닫고 기술자를 내보냈습니다. 30년을 그랬습니다. 그 30년 동안 한국은 깨어 있었습니다. 전차를 만들고 자주포를 개량하고 전투기를 설계하고 포탄을 쌓았습니다. 쉬지 않고요. 한국이 우리를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정상에 올라선 거였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 측 관계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한국 측 책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멈춰 있을 뿐이죠. 내일 당장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요. 독일은 냉전이 끝나고 평화에 안주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단 하루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게 올라왔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사회에 출장 보고를 했습니다. 클라우스도 앉아 있었죠. 저는 창원 공장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K9 생산 라인, K2 조립동, 포탄 공장.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숫자를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클라우스가 마지막에 입을 열었습니다. 늙은 사자 같은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 한국한테 무릎 꿇자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클라우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그 눈이 흔들리는 걸요. 한국은 이미 우리 위에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닙니다. 협박해서 막을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나토 배제 협박은 폴란드한테 깨졌고 덤핑 제소는 숫자가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협력입니다. 한국과 손잡지 않으면 우리는 5년 안에 유럽 방산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하지만 한국과 함께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한국의 생산 능력과 독일의 브랜드와 네트워크를 결합하면 미국 방산업체와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 클라우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간 유럽 방산을 호령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항복의 끄덕임을 한 겁니다. 연락해라. 한국 쪽에. 그게 클라우스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70년간의 유럽 방산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 피에르한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출장 이야기를 했더니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프리드리히, 우리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 프랑스 국방부가 한국과의 방산 기술 협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아프리카에나 팔라고 했던 그 나라한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 왔어. 장 피에르의 목소리에서 자존심과 체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넨의 옛 공장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40년간 출퇴근하셨던 그 정문 앞이었죠. 지금은 생산 라인 하나가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야간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예전의 활기는 없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레오파르트의 전차, 냉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소련의 철의 장막 앞에서 자유세계를 지킨 방패였죠. 아버지는 그걸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32년간 그 유산 위에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레오파르트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K2였고 K9이었고 KF-21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들이었습니다. 저는 32년간 잘못 봤습니다. 한국을 과거의 잔상으로만 봤습니다. 라이선스 조립하던 나라, 우리 기술을 베끼던 나라, 값싼 복제품이나 만드는 나라. 그 이미지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전차도, 자주포도, 전투기도, 미사일도, 함정도 전부. 생산 능력에서는 유럽 전체를 합쳐도 한국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예언하셨던 그 나라. 단 한 번도 칼을 내려놓지 않은 나라. 전쟁을 모르는 평화의 시대에도 묵묵히 준비해온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세계 방산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앞으로 세계 안보의 지도를 다시 그릴 때 그 중심에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있을 겁니다. 미국이 흔들어도 빼려면 빼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 러시아가 위협해도 꿈쩍하지 않는 나라. 총 한 발 쏘지 않고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나라. 유럽 전체가 벌벌 떨 때 홀로 당당히 서 있는 나라.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강대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생산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32년 방산 전략가로 살아오면서 내린 가장 확실한 결론입니다. 아버지가 만든 레오파르트는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나라는 아버지가 예언하셨던 바로 그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독일 방산 전략이사가 직접 목격한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저력이었습니다. 모두가 벌벌 떨 때 홀로 당당히 서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